돈 없는 흙수저라며 바퀴벌레라며 며느리 입에서 쏟아진 말에 시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붕어빵 장수로 불리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시장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통쾌한 반전 드라마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공감 가득한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말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전북 군산 시골에서 평생을 논밭과 함께 살아온 말순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 아파트에서는 할 일이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만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고향의 넓은 들녘 대신 답답한 빌딩들이, 파란 하늘 대신 매연 낀 회색 하늘이 말순을 맞이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손자 준호를 위해서라면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엄마 준호 좀 돌봐달라 고 부탁했을 때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지친 목소리를 내며 말했죠. 지연이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저도 야근이 많아서 엄마가 아니면 준호를 맡길 곳이 없어요. 말수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서울로 올라가마. 우리 준호 혼자 두면 안 되지. 하지만 막상 서울에 와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며느리 윤지연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아들 민수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직 8살 준호만이 말순에게 따뜻함을 주었어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자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우리 준호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줄게. 와, 정말요?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은 짜기만 한데 할머니 미역국은 진짜 맛있어요. 준호의 솔직한 말에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며 말수는 오늘도 손자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하고 계세요? 며느리 지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비싼 잠옷을 입은 모습이 말순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준호한테 미역국 끓여주려고요. 어머님 손으로 요리하지 마세요.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응? 왜 그러니? 흙냄새 나잖아요. 그런 손으로 우리의 음식 만지면 어떻게 해요?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 자기 전까지 손을 여러 번 씻었는데 무슨 흙냄새가 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설사 흙냄새가 난다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지연은 계속해서 말순을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서울이에요. 시골이 아니라고요. 좀 더 깨끗하게 지내셔야죠. 말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이 손이 과연 더러운 손일까요? 이 손이 논밭에서 흙을 만지며 온 가족을 먹여 살렸고 이 손이 민수를 업고 키우며 대학까지 보냈는데 말입니다. 내 손이 흙 묻은 손이라. 하지만 이 손이 없었으면 내 남편이 자랐겠니?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참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뜨겁고 씁쓸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걸로.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사다 드세요. 어머님 손으로 애 좀 만지지 마세요. 지연의 마지막 말이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자조차 만지지 말라니요. 그럼 자신은 이 집에서 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미역국 다 됐어요? 배고파요. 말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밖에서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말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붕어빵 사러 가요. 겨울이라서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아저씨 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붕어빵 먹고 싶구나.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말수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답답한 집 안보다는 차라리 추운 바깥이 더 숨쉬기 편했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말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붕어빵 가게 앞에서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붕어빵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도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배불러. 준호가 많이 먹어라. 준호가 뜨거운 붕어빵을 호호 불며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밀려왔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자꾸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돈이 있다면, 만약 자신이 이 며느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말순 자신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그런 비밀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흙냄새 나는 손으로 애 좀 만지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고향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군산의 넓은 들녘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살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농사지던 땅은 모두 팔아서 아들 결혼 자금을 댔거든요.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잠을 못 자는 걸 알아챘나 봐요. 할머니가 일찍 잠을 못 잤나 보구나. 준호는 왜 일어났어?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할머니, 우리 내일 또 붕어빵 사러 가요. 준호의 맑은 웃음에 말순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은 아예 말순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말순은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연이 말순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말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생활비 좀 내주셔야겠어요. 생활비? 네. 서울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관리비만 30만 원이에요. 거기다 준호 학원비, 식비까지 생각하면 어머님도 이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손자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건데 오히려 돈을 내라니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어머님이 농사 지시던 땅 팔아서 받은 돈 있으시잖아요.
그거라도 좀 보태주세요. 손자까지 맡기시면서 한 푼도 안 내시면 안 되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말순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어머님, 여기는 시골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최소한 생활비는 내셔야죠.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네요. 알겠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오후 말순은 준호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시장을 둘러보다가 입구에서 붕어빵을 파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도 붕어빵 파시네요. 준호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말수는 그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 같았는데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는 왜 추운 데서 일하세요? 글쎄다. 아마 생활이 어려우신가 보구나. 말수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가방 속에 숨겨둔 돈을 꺼내 세어봤어요. 농사지던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준 돈을 제외하고 남은 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오래 못 가겠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78살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은 아직 건강했지만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결심을 했어요. 시장 입구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준호의 학원비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 상인회에 가서 자리를 알아보니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말수는 남은 돈을 털어서 붕어빵 기계를 사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첫날 말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장 입구에 섰어요.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할머니, 붕어빵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이 왔을 때 말순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직접 번 돈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서서 붕어빵을 구우니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홀가분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며느리에게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하루 번 돈을 세어보니 3만 원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라 소중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시장에 좀 갔다 왔어. 뭐하러요? 돈도 없으면서 괜히 나다니지 마세요. 말수는 아직 붕어빵 장사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말순에게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할머니가 좀 일을 했거든. 무슨 일이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붕어빵 파는 일이야. 와, 정말요? 할머니가 붕어빵을 파세요? 대박이에요. 준호의 순수한 반응에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응원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친구들이 시장을 지날 예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벌어질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순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 입구에서 붕어빵을 구웠어요. 겨울바람에 손이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벌어들이니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할머니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붕어빵은 다른 곳보다 속이 꽉 차 있고 정성이 담겨 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성실함과 정직함이 붕어빵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10개 주세요. 우리 애들이 할머니 붕어빵만 찾아요. 고맙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말수는 붕어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드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지만 적어도 시장에서만큼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번 돈을 지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생활비 보탰어라. 지연은 돈을 받으며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내가 번 거다 뭘 해서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붕어빵 장사에서 벌었다.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붕어빵 장사요? 그래, 시장 입구에서 하고 있어.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내 손으로 번 돈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장사한다고. 말수는 황당했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창피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생활비 내라고 해서. 내가 번 건데. 지연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튼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말수는 씁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오히려 구박을 받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지연은 교회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 약속이 있다며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비싼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말수는 준호와 함께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밖에 나가요. 어디로? 할머니 붕어빵 가게 구경하러 가요. 준호는 할머니가 붕어빵을 파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자가 보고 싶어 하니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말수는 평소처럼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신기하다는 듯 할머니의 능숙한 손놀림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붕어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우리 준호가 구경하니까 할머니가 더 힘이 나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길바닥에서 붕어빵 굽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예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 교회 친구들 서너 명과 함께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직접 장사를 하세요? 네. 돈 없으면 저렇게라도 해야죠. 뭐? 지연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고생이시겠어요. 고생이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집에서 놀고 먹기 싫으니까 나와서 하는 거죠. 말순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준호가 옆에 있어서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붕어빵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참 대단하죠? 이 나이에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체면 같은 건 안 차리시거든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연의 말투가 예의에 어긋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붕어빵만 뒤집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도 방금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에요.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나만 참고 살면 이 집안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받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뵀어요. 응, 봤어. 부끄럽다고 했는데 왜 계속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벌어다가 생활비까지 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누구 체면?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가족 체면이요. 어머님이 길바닥에서 장사하면 우리까지 창피해져요.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어요. 지연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비밀이 말이에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이 길바닥에서 장사하면 우리까지 창피해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죠. 내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일까? 말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말수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지연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한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단골 손님인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할머니 붕어빵 맛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매일 찾는다니까요. 힘내세요. 따뜻한 위로에 말순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할머니가 붕어빵 파신다고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자기네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준호의 순수한 말에 말수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붕어빵 팔고 있어. 창피해 죽겠다니까. 말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그만 멈춰섰어요.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심심해서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지연은 말순이 들어온 걸 알면서도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진짜 스트레스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니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연은 말순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민수는 피곤하다며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붕어빵 파는 거 정말 멋져요. 준호가 밝게 말했지만 지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요?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가 풀이 죽었어요. 말수는 손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말순에게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 나간 사이 말수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연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준호가 뛰어들어오더니 엄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허락받고 해야지. 준호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말순을 불렀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아이가 보여준 건 휴대폰 전화번호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순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자신의 이름이 저장돼 있었는데 그 옆에 적힌 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퀴벌레.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휴대폰에 바퀴벌레라고 저장해 놓았다니요. 할머니, 바퀴벌레가 뭐예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휴대폰 제자리에 놓자.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식탁에 놓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퀴벌레라니. 내가 그 정도로 더러운 존재인가? 그날 밤 말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퀴벌레.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벌레. 자신이 정말 그런 존재였을까요? 지금까지는 가족이라 생각했으니 참았다. 하지만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인가?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일어나서 휴대폰을 찾았어요. 어머님, 혹시 제 휴대폰 못 보셨어요? 식탁 위에 있었어.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확인해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가 만지작거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이 뭔가 봤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제 휴대폰을 만졌나요? 준호가 잠깐 게임하려고 했어.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자신의 전화번호부를 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말순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곧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티에서 벌어질 일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퀴벌레 사건 이후 말순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며느리를 보는 눈빛에는 예전의 온화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지연은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내 생일 파티 말이야.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할 거야. 호텔 라운지 예약했어.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들 다 부를 거고 남편 회사 사람들도 좀 초대하려고. 어차피 우리 시어머니는 관심 없으실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지연의 말에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꽉 쥐었어요. 가족 행사에서조차 자신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맞아.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정말 최악이야.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지연이
생일 파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잖아요. 호텔에서 파티하려고 하는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올해는 좀 제대로 해보자. 친구들하고 회사분들 좀 초대할 건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지연의 질문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럼 준호만 데리고 갈게요. 호텔이라 어머님께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순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파티 당일 지연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새로 산 비싼 드레스도 입었습니다. 민수도 정장을 차려입고 준호와 함께 나갔어요. 어머님,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족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허탈하게 앉아 있었어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문득 마음을 굳혔어요. 며느리의 생일 파티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정말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말수는 평소 입던 검정색 옷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니 꽤 비싼 호텔이라고 하더군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을 지켜봤어요. 지연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역시 나 없이도 잘들 지내는구나. 말수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길바닥에서 붕어빵 굽는 분이야.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요? 시어머님이 직접 장사를 하세요? 응.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시장 입구에서 매일 붕어빵 팔아.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바퀴벌레 같은 존재지 뭐. 집에 있으면 거슬리고 밖에 나가면 창피하고. 그 순간 말순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퀴벌레. 휴대폰에서 봤던 그 단어를 이렇게 대놓고 말하다니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연은 비웃듯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수준이 달라. 교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짐이야 짐.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는데 결국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술에 취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시골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남편이 안 보내려고 해. 그래도 준호 할머니잖아요. 준호한테도 나쁜 영향 줄까봐 걱정이야. 어떻게 길바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라고 해?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지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쳐다봤어요.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니?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바퀴벌레가 왔다고 하지 그래. 순간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휴대폰에 내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는지 다 봤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친구들한테 나를 뭐라고 했는지도 다 들었고, 말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나는 내게 바퀴벌레였구나.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도 황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니? 바퀴벌레래. 그리고 나를 시골로 보내버리고 싶다는구나. 민수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아직 숨겨진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였어요. 파티장은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과 지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문이 막혀 있었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오늘 여기서 다 끝내자. 말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쌓인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술을 마셔서 그만. 술 마셔서? 술 마시면 사람 마음속에 있던 진짜 말이 나오는 거 아니니? 말수는 지연의 변명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바퀴벌레, 짐 수준이 다르다. 이게 다 내 진심이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친구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내가 너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줬다고? 말순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생활비 달라고 해서 붕어빵 팔아서 갖다 줬더니 창피하다고 하고, 손자 돌봐달라고 해서 서울까지 왔더니 흙냄새 난다고 하고. 그럼 대체 나한테 뭘 원했던 거야? 지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좀 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살았어. 그런데 결국 바퀴벌레 취급이구나. 그때 준호가 아빠 뒤에서 조용히 나타났어요. 아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준호의 순진한 목소리에 말순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 아이만큼은 이런 추악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지연이 황급히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저리 가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말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바퀴벌레라고 부른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싶니? 말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말수는 그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지연과 민수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장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어요.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시장 건물 말이다.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니?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 바로 나다. 순간 파티장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말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재개발 보상 계약서다. 그 시장 일대가 내년에 재개발되는 거 알고 있었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보상금만 60억이야.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말수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군산 바닷가 땅 문서들이고 이건 제주도 땅 문서들이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지연은 입이 벌어진 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략 100억 정도 될 거야. 말순의 마지막 말에 파티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바퀴벌레라고 부른 이 손이 그 시장 건물주 손이다. 내가 흙 묻은 손이라고 무시한 이 손이 수백억 땅의 주인 손이야. 지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한 이 할머니가 너네 가족보다 몇십 배는 더 부자야. 민수도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왜? 가족이니까 참았지. 돈이 있다고 해서 가족한테 으스대고 싶지 않았거든. 말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짐으로 생각했구나. 지연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용서? 바퀴벌레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반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민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불효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바퀴벌레로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니?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시장에서 붕어빵 파는 평범한 할머니가 알고 보니 수백억 부자였다니 말이에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손자만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줬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떠나보내야 하는 게 가장 아팠어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말순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파티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고 민수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순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말순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미쳤다고? 바퀴벌레라고 부를 때는 정신이 멀쩡했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지연이를 막았다고? 언제? 나한테 흙냄새 난다고 할 때? 생활비 내라고 할 때? 아니면 창피하다고 할 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아내의 무시와 구박을 알면서도 묵인했었거든요. 엄마,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회사 일? 그게 핑계가 되니? 말순의 눈에서 실망의 빛이 역력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대하니? 파티장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모두가 무릎 꿇고 있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순진한 손자의 질문에 말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줬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요. 준호야,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어른들이 잘못 생각했던 거야. 말수는 무릎을 굽혀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시는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할머니가 떠날 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준호를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말수는 손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지연이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집에 같이 가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한다고? 말순이 지연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바퀴벌레는 어쩔 거야? 그것도 지우겠다고? 지연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퀴벌레라고 저장된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지웠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아, 휴대폰에서는 지울 수 있어도 내 마음에서는 못 지우잖아. 그 말에 지연이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파티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말순이 파티장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지연의 친구들이 고개를 푸석 숙였어요. 조금 전까지 지연과 함께 시어머니를 비웃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거든요. 말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원래는 민수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어. 내 아들이니까. 민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말순의 다음 말에 절망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었어. 말순은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닌 짐으로 여겼으니까 나도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민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엄마, 안 돼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 말순이 비웃듯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퀴벌레라고 부르고 창피하다고 하고 시골로 내쫓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와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편지 쓸게. 그리고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살 거야. 언제든지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편지 써줘.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응, 할머니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말수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따뜻한 감촉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신다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지연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바퀴벌레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나 없이 살아봐라. 그때 진짜 바퀴벌레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말수는 파티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연과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을 나선 말수는 깊은 밤 서울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후련했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이 시원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말수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서류들, 그리고 준호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전부였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역시 자신에게는 고향이 최고였습니다. 군산역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말수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펜션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든 말수는 참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바닷가에서 옛 친구 김순덕을 만났어요. 같은 마을에서 자란 동갑내기였는데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말수나, 너 서울 간다더니 벌써 돌아왔네? 응, 서울은 내가 살 곳이 아니더라. 순덕은 말순의 표정에서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니? 말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순덕은 분노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정말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순덕이 제안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말순의 자본과 순덕의 아이디어가 만나 바다양 카페가 탄생했어요. 카페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통창과 편안한 소파, 그리고 말순이 직접 만든 붕어빵과 호떡을 팔았어요. 할머니, 붕어빵 정말 맛있어요. 젊은 손님들이 말순의 붕어빵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기른 솜씨가 여기서도 빛을 발했어요. 할머니들이 운영하시는 카페라니 정말 멋져요. 인생 이모작이시네요. 손님들의 따뜻한 반응에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바퀴벌레라고 부르지 않았고 창피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특히 말순의 붕어빵은 군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어요. 어느 날 아침 말순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준호가 보낸 편지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그리워요. 엄마랑 아빠는 매일 싸워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할머니 붕어빵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 보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며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자가 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와 지연이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결국 갈라선 거였어요. 순덕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내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다는데 내 아들은 혼자 준호 키우고 있다더라. 말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가족이 깨진 건 안타까웠지만 자신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동정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말수는 매일 바닷바람을 맞으며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순덕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니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였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뒤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었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말수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라도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저는 할머니 없이는 못 살겠어요. 준호도 엄마를 잃고 할머니까지 잃으면. 말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매일 붕어빵 먹고 바다도 보고.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너는 서울로 돌아가라. 엄마. 하지만 준호는 방학 때만 여기 있어도 돼.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이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면 안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말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바닷가에서 순떡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준호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왔고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던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라고 불렸던 내 인생. 이제는 누구보다 값진 인생으로 살아간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사연방 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시니어 드라마 인생 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사연과 감동 오디오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